속의 스키. 네덜란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1학년인 내가 되어봐. 시험은 크리스마스 전이고 추가 시험은 1월 초에 있으므로 2월에 강의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3주의 시간이 있었어. 나 포함 8명으로 구성된 그룹은 오스트리아로 스키 여행을 계획해. 우리 중 4명은 스키를 잘 타고 나머지 4명은 전혀 못 타서 짝이 딱 맞았지. 스키 여행 한 4일차까지 빨리 감기에. 이번 주 내내 스키를 탈 줄 아는 다른 3명과 누가 더 간이 큰지에 대한 경쟁을 해댔지. 레이스도 하고 점프도 하면서 말이야. 점심시간에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는데 러시아인 친구가 어둠 속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자고 제안했어. 이런 짓을 하다 다리를 부러뜨린 멍청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 직감적인 반응은 노였지만 내 안의 남성성이 도전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동의하고 하루 종일 스키를 타며 시간을 보낸 다음 마지막 리프트 중 하나를 타고 리조트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올라갔지. 우리가 정상에 머물러 있으면 리프트 작업자가 우리를 내쫓을까 걱정돼 아마 한 200m쯤 스키를 타고 내려간 다음 스키를 벗고 눈에 띄지 않도록 슬로프 바깥으로 걸어갔어. 우린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 오후 5시 30분쯤 되면 어두워지므로 우린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가지고 온 2개의 힙플라스크에서 술을 홀짝했지. 이쯤에서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날은 하루 종일 눈이 조금씩 내리다 30분쯤 전부터 눈발이 꽤 거세지고 있었어. 나는 지나치게 어두워질 것 같아서 걱정하는 소리를 냈어. 눈구름이 빛이 들어오는 걸 더 막았고 마지막 태양빛이 골짜기 너머로 사라졌어. 이탈리아인 친구에게 남자답게 굴라는 말을 듣고 나는 우리 그룹의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말을 멈췄지. 완전히 어두워질 때쯤이 되자 정말 엄청나게 어두워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전등은 눈을 반사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아. 당초에 되는 게 없어. 겁이 많았던 나는 이때쯤 되자 패닉 상태가 됐어. 그리고 고지대에선 술이 빨리 취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약간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도 기분이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여. 우린 이번 주 내내 해왔던 헛짓거리는 그만두고 천천히 안전하게 무리지어 내려가기로 했어. 헤드토치가 없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 딱 달라붙어 가려고 했지. 천천히 출발해서 러시아인 친구 1m쯤 뒤를 따라가. 슬로프에 쌀랑눈이 잔뜩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꽤 속도를 냈고 내가 좋은 리듬을 타기 시작할 때 벼랑간 내 스키의 부츠 고정장치 중 하나가 터져버렸고 난 넘어져. 야 잠만 기다려. 하지만 내 러시아인 친구는 내 앞에서 10m 떨어진 곳에 있어서 내 말을 듣지 못했고 다른 2명은 그것보다 더 멀리 있었어. 젠장. 스키를 찾으려고 기어 올라가며 슬로프를 내려다보니 친구들의 불빛이 금세 사라져버려. 스키를 다시 탈 때쯤에 이미 나는 친구들의 불빛을 전혀 볼 수 없었고 마을에서 수킬로미터는 떨어져 있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 잠시 후에 난 신경을 진정시키고 매우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데에 집중해. 친구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걸 꽤 빨리 알아차렸을 거고 아마 더 아래쪽에서 날 기다리고 있겠지. 또한 내가 지금 나무들 사이로 산을 굽이굽이 내려가는 좁고 고든 슬로프에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어. 다른 슬로프로 빠질 일도 없으니 따라가기가 훨씬 쉽겠지. 몇 분 정도 계속 가다가 나무에다가 정면으로 부딪혔어. 상처를 남길 만큼 빨리 가고 있진 않았었지만 스키가 다시 벗겨졌어. 바인딩이 느슨했나봐. 경사가 꽤 가팔라. 핸드폰 화면으로 비추고 주변을 절룩거리며 돌아보지만 스키가 보이지 않아서 아래로 좀 내려갔나 보다 하고 생각해. 다른 쪽 스키도 벗고 부츠 바인딩을 풀어서 걸을 수 있게 한 다음 스키를 들고 경사면을 따라 천천히 땅을 훑으며 벗겨진 스키에서 반사되는 빛의 흔적을 찾아다녀. 당연히 나는 어둠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고 5분 동안 휘청거리며 헤매다 보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돼 다시 패닉 상태에 빠져. 갑자기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 마치 누군가 캔버스 같은 걸 찢는 소리 같아. 울부짖는 바람과 눈 때문에 이미 꽤 으스스했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방향 감각을 제대로 잃어버려서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침실을 더듬거리며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 그 소리는 한 30초 동안 지속되다가 멈춰. 이때 나는 정말 겁에 질렸고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이용해 거기에 없는 척 하려고 바닥에 누웠어. 그러다 결국 움직여야겠다고 결심하고 일어나서 아무 방향으로나 쿵쿵거리며 걷기 시작해. 이때쯤에 나는 그날 밤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해. 길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공포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생긴 편집증적인 생각 때문이었지. 겨우 5m밖에 안 움직였을 때 엄청난 양의 피랑 내장에 걸려 넘어져. 사냥도 해본 적 없었고 이런 상황에 익숙하질 않았지. 내 손이 따뜻하고 끈적끈적한 곳에 닿아 있는 걸 깨닫고는 뒤로 넘어지면서 눈 위로 구토를 했어. 나는 그곳에 잠시 동안 앉아있다 마침내 머릿속으로 아까 들은 그 찢어지는 소리는 이 내장의 주인이 찢어 발겨지는 소리였다는 걸 깨달아. 이 시점에서 나는 맹목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억 순서는 명확하지 않아. 아마도 과호흡을 하면서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죽인 것이 나와 몇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을 것이란 걸 깨달았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건 역시 나를 볼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만 당연히 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대신 그대로 달아나 버려. 너희들 중에 스키를 타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키 부츠를 신고 가루 눈 속을 달리는 건 이런 나무가 촘촘한 어두운 숲속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려운 일이었어. 멀리 가지 못하고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높이 2m쯤 되는 절벽에 떨어져.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숨이 차서 잠시 누워 있었는데 옆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무엇인가 내 바로 옆에다가 오줌을 누는 것 같았어. 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냄새가 역겹고 열기가 느껴졌어. 난 공포에 질린 채 일어나 다시 달리기 시작했는데 내 뒤에서 끔찍하게 깊은 으르렁거림과 무거운 발소리가 내가 달리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어. 그때 갑자기 나무 사이로 30m쯤 떨어진 곳에 밝은 빛이 보여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 부츠가 무거웠지만 태어나서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다시 슬로프 위로 뛰쳐나왔고 내 바로 앞에 스노우킷이 있었어. 그 차량의 불빛에 눈이 부셨지. 나를 쫓아왔던 게 무엇인지 보려고 뒤를 돌아봤을 때 불빛 아래에 밝은 회색 털을 가진 거대한 무언가가 내 발로 도망치는 것이 보였어. 한 남자가 스노우킷에서 내려 오스트리아어로 잠시 나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내가 무슨 상태인지 깨달았는지 나에게 이리로 오라며 손짓해. 그와 함께 스노우킷을 탔고 그 사람은 나를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알고 보니 내 친구들이 내가 거의 1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자 술집에 들어가서 산악구조대한테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해. 그러나 결국 나를 발견한 건 그거랑 상관없이 슬로프 다지기를 하던 그냥 작업자였지. 나는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지만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고 내가 술에 취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콧물과 눈물로 엉망이었는데도 말이야. 그래도 내가 스노우캣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거라고 다행스러워하긴 했지만 내가 다시 내 아이패드를 집어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 친구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은 이후로 약간 부끄러워서 그랬기도 했고. 다음날 난 야생동물에 대해 좀 조사해봤는데 그곳에 늑대는 없고 곰은 극히 드물다는 걸 알아냈어. 심지어 바 종업원한테 물어보니 그곳에 일평생 살아왔음에도 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지. 다음날 있는 용기 없는 용기를 쥐어짜내 스키를 찾으러 다시 갔는데 거기서 죽은 사슴을 발견해 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주었지.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잃어버린 첫 번째 스키로 보이는 건 찾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져 떨어뜨린 다른 스키는 찾지 못했고 대여점에서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했지. 나는 아직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둠을 두려워하고 작년에 부모님이 가족 스키 여행의 선택지 중 하나로 그 리조트를 살펴보았을 때
나는 그곳에 돌아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어. 고양이 못 보셨어요? 군발이인 내가 되어봐. 어떤 놈이 날 깨워. 누군가 막사 밖에 있다나. 빠르게 인원을 세어봤지만 모두 침대에 누워있어. 하사관인가 보지 뭐. 나는 담배를 들고 그 자식을 찾아 나서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당시 난 속옷 차림으로 하사관한테 개 닦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생각나. 하지만 대신 웬 사람이 벽을 기어오르는 걸 봐. 그가 나에게 동네의 길고양이 가필드를 봤냐고 물어봐. 그에게 당장 꺼지지 않으면 총을 가져오겠다고 말해줘. 그러자 그 미친놈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5m 정도 되는 벽에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달려나가. 아직도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외딴 전초기지에서 복무하면서 이런 상당히 이상한 일들에 대해 좀 들어왔었어. 드래그 퀸. 도시 경계에서 몇 마일 떨어진 편의점에서 일함. 고속도로 근처지만 여전히 꽤 도시적인 그런 곳이었어. 야간 근무 오전 2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기어 나오는 건 미친놈들 뿐이야. 근무 시간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 낡은 미니밴이 주차장으로 들어와. 차에서 내린 건 농담이 아니라 내가 본 것 중 가장 거대한 드래그 퀸이었어. 그건 최소 190cm는 됐어. 어쩌면 더 클지도. 하지만 허수아비처럼 깡말랐어. 그 사람이 걷는 것만 봐도 불안한데 편의점 안에까지 들어와. 누굴 속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여. 그 몰골은 케이틀린 제너를 잡지 표지 모델처럼 보이게 만들어. 지나치게 과한 화장은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드레스는 너무 꽉 끼었으며 소뚜껑만큼 큰 발이 샌들에 쑤셔 넣어져 있었고 바지에 난 둔덕은 미친 듯한 존재감을 뿜어대고 있어. 이 스티븐 킹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크리처는 몸을 굽히고 물건을 훑어보며 엉금엉금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날 위아래로 훑어보는 걸 숨길 생각도 없어 보여. 우린 카운터 아래에 357 구경 리볼버와 블랙잭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킹콩을 쓰러뜨리려면 적어도 비행기는 몰고 가야겠지. 그는 미니밴으로 다시 나가 운전석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각다기같이 긴 다리를 뽐내며 다시 들어와. 서로 하등 연관이 없어 보이는 무작위적인 물건들을 사기 시작해. 공구상자, 물병, 라디오, 전부 자기가 들기도 힘들어하는 게 뻔히 보이는 무거운 것들이었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밴으로 가져가는 걸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와. 난 카운터를 떠나면 안 된다고 거절해. 아, 해주면 안 돼요? 네, 잠깐이면 되는데. 싫은데요? 여기 서비스 진짜 개판이네요. 담당자와 통화하겠어요. 가게 번호로 전화하든가. 난 좆도 신경 쓰지 않아. 그가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밤거리로 걸어나가는 걸 지켜봐. 곧이어 밴이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 가게 창문 밖으로 전조등 불빛이 보여. 10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 느닷없이 카운터 바로 옆쪽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아까 그 사람이야. 안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조커같이 웃고 있어. 말 그대로 난 의자에서 떨어져. 자기야, 놀래켜줄 생각은 없었는데 친구가 급한 일로 갑자기 떠나버려서 여기 있어야 하거든. 좀 무서워서 그런데 밖으로 나와줄래요? 블랙잭을 쥐어들고 그놈한테 내 차로 밀어버리기 전에 여기서 썩 꺼지라고 말해. 그의 얼굴이 창문에 아주 가까워져. 그가 창문에 불어대는 날숨이 보여. 마치 크로스드레서가 나오는 주라기 공원 같아. 그는 15초 동안 날 죽일 듯이 노려봐. 그러고 나서 매우 남성적이고 분명한 어조로 말해. 넌 오늘 밤 죽을 거야. 창문을 주먹으로 친 다음 떠나. 난 밤새 커피와 담배에 빠져 지내며 새벽 내내 총과 블랙잭을 옆에 두고 어깨 너머를 힐끔거리며 지내. 동이 터오고 내 차로 향해. 그가 산 모든 물건들이 가게 옆에 쌓여 있어. 마치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길 따라 1마일 떨어진 던킨 도너츠에서 일하는 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줘. 순전히 우연의 일치로 내 친구도 그날 밤 일하고 있었어. 친구가 말하길 거의 같은 시간에
미니밴 한 대가 그쪽 주차장에 들어와 주차한 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30분을 대기한 다음 다시 원래 방향으로 향했다고 해. 유리 테이블 레그 프레스. 이건 내 친구 얘기야. 내 친구가 되어봐. 당시 11살이나 12살. 어린 시절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았어.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을게. 부모님의 마약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미국 남부 깊숙한 곳에 처한 상황에 비해 꽤 괜찮은 집에서 살고 있어. 어느 날 부모님이 집안일인지 뭔지 때문에 집을 비워 거실에 분리 가능한 유리판이 가운데에 있는 큰 테이블이 있어. 길쭉하고 직사각형의 유리판이야. 친구는 가끔 심심할 때 테이블 아래에 등을 대고 누워 다리로 유리를 들어올리려 하곤 했어. 엄청나게 무거워서 사춘기 치력으로는 움직이기 정말 어려웠지. 그걸 할 때마다 이 굉장히 특이한 소리도 났었어. 아무튼 친구가 문을 닫고 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탁자 유리가 움직이는 너무나 익숙한 소리가 들려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테이블의 어떤 부분도 저절로 움직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 테이블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튼튼했지. 하지만 유리가 위로 밀려 올라가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와. 꽝! 엄청나게 큰 충돌음이 온 집안에 울려 퍼져. 탁자 유리가 내 친구는 절대 들어올릴 수 없을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 그러고 그냥 틀에 강하게 떨어졌던 거야. 친구는 겁에 질렸어.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방에는 칼이 있는데 위안을 얻기 위해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동안 방문 앞에서 기다려. 거실로 나가서 확인하기엔 너무 겁에 질려 있었어. 문 아래에서 반사된 모습이나 세부적인 것들을 파악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조차도 그에게는 너무나 무서웠어. 체감상 몇 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부모님이 돌아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지못해 이야기해. 당시 친구는 부끄러웠고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확신이 없었거든. 친구의 엄마는 그의 말을 믿었지만 동시에 별일 아닌 듯 넘기며 진부한 설명을 했다고 해. 예를 들면 천사가 악마랑 싸우는 거였던 거야. 같은 식으로 말이야. 아마 그 사람은 그 다음 약에 취해 있을 때나 관심을 가졌겠지. 지하실의 여자아이 유령. 내가 되어봐. 약 4년 전 지하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곤 했어. 지하실은 집에 붙어있지 않아. 우리는 공동주택 단지에 살았고 모든 지하실은 아래층에 따로 있었어. 항상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지. 나랑 친구가 거기서 위저보드를 사용했어. 그리고 며칠 또는 몇 주 후 놀려고 지하실로 내려가. 문이 잠겨 있어. 아까 집주인이 왔었기 때문에 그가 문을 잠근 거라 생각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잠갔는지 물어봐. 그 사람들이 잠근 게 아니었어. 집주인에게 전화해. 그가 잠근 것도 아니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마 누군가가 침입해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라 생각해. 우리 집 옆을 돌아 나가서 지하실 창문을 들여다봐. 거기엔 아무도 없어. 그때 위저보드를 기억해내. 유령인가? 지하실에는 보조 잠금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키가 없는 사람이 그 문을 잠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에서 잠그는 것밖에 없었어. 창문을 통해 보조 잠금 장치가 잠겨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해. 시력이 나빠서 잘 보이지 않아.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사진을 확대해 보면 잘 보이지 않을까 하고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봐. 여전히 잠금 장치는 보이지 않아. 사진 품질이 너무 안 좋아. 문 근처에 뭔가가 있는 걸 발견해서 확대해봐. 여자애야. 꽤 키가 큰 여자애가 문에 기대어 손을 무릎에 댄 채 앉아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었고 길고 검은 머리를 하고 있어. 영화 그루지에 나온 여자애처럼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그렇게 겁먹진 않았어. 나도 오히려 감탄했지. 전에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 난 그 애가 프라이버시 같은 걸 위해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어.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사실이야. 이런 걸 지어내진 않아.
내가 첨부한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야. 쓰레기를 뒤지는 엄마. 몇 년 전 대학 때문에 누나랑 같이 살 때 겪었던 일을 말해줄게. 여기에 한 번 쓰긴 했는데 아마 10년쯤 전 일이라 저장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X는 잘 안 보긴 하는데 직장에서 좀 지루해가지고, 또한 세부 사항이 좀 흐릿할 거야. 10년 전 20살에 네가 되어봐. 대학 때문에 집에서 5시간 떨어진 누나 집으로 이사해.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데 구조된 믹스견 1마리와 털이 없는 품종 1마리야. 털 없는 놈이 나랑 같이 자고 믹스견은 차고에 개집을 갖고 있어. 우리 집은 마당은 없고 그냥 거실, 철장이 달린 문, 차고, 무거운 철제문, 그리고 바깥순이었지. 털 없는 녀석이 낑낑거리며 날 흔들어 깨워. 시간을 확인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였을 거야. 이건 흔한 일이었어. 우리 강아지가 화장실 가려고 날 깨웠지. 난 이젠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였어. 개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차고에 갔을 때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어. 누나는 이런 짓을 여러 번 했어. 그것 때문에 믹스가 바깥을 뛰어댕겨서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징징대곤 했기 때문에 난 짜증이 났어. 차고로 나가려고 하는데 반쯤 열린 차고 문 아래로 뭔가 소리가 들려. 마치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눈에 초점을 맞췄고 사람의 형체가 보여. 그 사람은 웅크리고 앉아 내가 내놓은 쓰레기를 뒤지고 있어. 난 비명을 지르며 불을 켜. 그 형체가 일어나더니 나를 봐. 그건 우리 엄마였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엄마는 여기서 5시간 거리에 있었고 어디를 갔다 하면 가족 전체한테 문자를 보내곤 했거든. 하지만 저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 엄마여서 난 그냥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어. 엄마는 그냥 나를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우리를 만나고 싶었던 거라고 말해. 내가 거기에 대고 특별히 뭐라고 말했는진 기억이 나지 않아. 그저 내가 기억하는 건 내 팔에 안겨있는 개가 아주 미쳐 날뛰고 있었다는 것뿐이야. 그냥 막 몸을 비틀어대고 있어. 내 개는 우리 엄마를 아주 좋아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마치 같은 방에 있기도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실은 그냥 내 공포심만 더할 뿐이야. 이 시점에서 누나가 내려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있다는 걸 알아채. 누나는 우리 엄마를 보더니 누나 역시 이상해해. 이 시점에서 누나는 엄마를 들여보내려는 듯 문 쪽으로 갔고, 그러다 멈추더니 겁에 질리기 시작해. 바로 그때 난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렸었는지에 대해 알아채. 그건 엄마의 몸이었어. 엄마의 몸은 통통한 50대의 우리 엄마의 몸이 아니었어. 마치 쇠약해진 어린 소녀처럼 보였던 거야. 누나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 내 개가 품에서 뛰쳐나와 도망가버려. 동네의 다른 개들도 미쳐 날뛰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집들에도 불이 켜져. 내가 돌아서자 우리 엄마는 사라지고 없어. 나는 누나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가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쯤이야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닫으러가. 문을 닫으면서 길 건너편을 바라봐. 나는 숲 바로 앞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 덤불에서 엄마의 얼굴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보여. 난 문을 닫아. 그 후로 나는 엄마에게 전화하기 위해 아침까지 기다렸어. 새벽 4시에 전화해서 엄마를 놀라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 엄마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 누나는 남자친구 내에서 며칠을 보냈고 나와 우리 강아지 둘 다 한밤중에 외출하는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겼어. 결국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집에서 이사하게 되었지.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좀 맥 빠지는 결말이긴 하지만 있었던 그대로를 쓴 거야. 누나랑 나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어. 아마도 우리 엄마랑 닮았을지도 모르는 우연히 만난 노숙자 여자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게 되었던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분명 그건 우리 엄마였고 뭐라고 말했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기억나. 그건 우리 엄마의 목소리였어.